일단은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어제부터 해갖고 눈이 워낙 많이 와갖고, 출퇴근도 힘들었고, 아마, 전 조금 일찍 나와갖고 이걸 준비를 좀 하고요, 그랬는데, 오늘 퇴근길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겨울이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환경에서도 조인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세어보면 세상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행사가, 좀, 주최 측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노쇼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절반 이상이라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에, 아이고, 이거 자꾸 누르면 넘어가네요. 요즘에 최근에 오프라인을 많이라고는 아니고 오프라인을 주로 하고 온라인은 사실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에는 조금 했는데 요즘엔 사실 온라인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온라인을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선 제 소개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하고 아마 퇴근길에도 들으시고 해서 가볍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목을 쿠버네티스 백업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거기 이제 컨텐츠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 뭐, 장애 가능성? 뭐, 이때 그 장애 가능성에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백업을 하려고 하면 그 백업에 대한 뭐랄까, 당위성?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쿠버네티스가 되게 보면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잠시만요. 이 장표는, 네, 쿠버네티스 이제 백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사실 이러한 쿠버네티스 환경이, 잠시만요. 여기 대화창을 좀 줄이겠습니다. 좀 줄이고, 저도 잘 안 보여서. 이게 지금 미러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게 스테이블하고 사실 쿠버네티스를 운영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뭐 쿠버네티스를 되게 대형 클러스터 환경은 아니더라도 뭐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시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잘 안 죽는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게 이제 노드에 막 장애가 딱 났어요. 노드 하나에 장애가 난다고 해서, 사실 이쪽이 워커 노드거든요? 이쪽에 워커 노드에 장애가 난다고 해서, 뭐,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아마 잘 아실 텐데, 이쪽 노드에 있는 자원들이 옆으로 슉슉슉 이동해서, 그 워커 노드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면 백업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먼저 하기 전에 장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주저리 꽤 할 겁니다. 사실 장애 가능성은 엄청 많은데 클러스터 레벨에서 장애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꼭지를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뽑아갖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딱 인지를 하면 생각보다 글쎄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쿠버네티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구성을 하고 뭐 하는 뭐 하는 게 낫죠. 나중에 이제 맞은 다음에 정말 복구를 못할 만큼 힘들어 한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쿠버네티스 장애 가능성을 먼저 설명하는 그러한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이제 제 소개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제 이름은 조훈이고 여기 이게 점이 좀 찍혀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애너테이션이 아까 걸려 있었는데 이걸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네. 이게 제가 좀 거슬려서 여기 이렇게 조금씩 지우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지 모르겠네요. 지우고 깔끔한 환경에서 일단 저는 조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메가존 소프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저랑 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시는 걸 이렇게 쭈루룩 보면은 네, 외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 대한 아키텍팅이라든가 아니면 쿠버네티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 링크드인을 타고 넘어가셔서 보면 쿠버네티스 관련 얘기는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밖에 안 하는 네, 그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모르신다고 해도 쿠버네티스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러한 종류의 책을 한 번쯤은 서점에서 보셨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책상 위에 있던 걸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거를 보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길버스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와 같이 좀 푸르딩딩한 것이 이제 인프라 쪽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지기님 책도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인프라 관련 책은 다 푸르딩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파란색 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쿠버네티스 관련 책으로 네. 뭐 세종 쪽에, 이제 세종 학술 쪽에서도 이제 상을 받았고, 굉장히 좀 많이 팔린, 네. 판매고가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또 이걸 모르신다면,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네. 제가 타이틀이 굉장히 어그로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올해 좀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미 이름이 좀 고착화돼 있어서,
쿠버네티스 표준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했고,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 걸 하는 거니까 2025년을 할 건데, 네, 이거는 저희 쪽에서 1년 동안 일을 했고, 1년 동안 현업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사실상 생각을 해봤는데 이름을 바꾼다면 2025년 쿠버네티스 트렌드 아키텍처 막 이런 식이 되거든요. 사실 아키텍처가 아니라 아키텍처가 그냥 통용 언어라서 아키텍처를 쓴 거고, 엄밀히 따지면 잘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에 관련하여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가장 지금 좀 이렇게 성숙도가 되어 있고, 좀 바로 쓰기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할 때, 뭐 참고하시라고 사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하버를 가장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작성하실 때 CI 쪽은 기놉스, 그러니까 GitHub 액션이나 젠킨스나 뭐 GitLab 쪽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GitLab 그리고 리포를 보통 같이 따죠. 그리고 CD는 사실 알고 말고는 지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알고가 거의 특히 플럭스가 이렇게 쫄렉쫄렉쫄렉 사라진 이후로 거의 알고가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인 애라서 그리고 서비스 메시도 사실 링커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서비스 메시를 한다 치면 이제 이스티오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종합되어 있다. 뭐 그쪽을 한번 보려면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 이게 나올 건데 이게 매년 좀 생활했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업 그리고 업계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올해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2월 중순쯤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 왼쪽 필러가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안 필러 있잖아요. 이쪽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보안 필러가. 왜냐면, 제가 인도 발표가 한 2주 후쯤에 잡혀 있는데, 인도 델리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 관련이 이제 쿠버네티스 세큐리티 관련된 부분이고, 이 쿠버네티스 세큐리티 with this common expressive language라는 부분의 영향이, 네, 미쳐갖고, 얘가 되게 그 1.29에서 지위가 됐거든요. 굉장히 이제 머추얼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현재 쿠버네티스 세큐리티 관련으로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네, 왼쪽 필러를 굉장히 많이 조정해야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지고 조정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이걸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은 결과 내가 올해 봄에 네, 2024년에 쿠버네티스 CNCF 앰버서더에 다시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앰버서더입니다. CNCF 쪽.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교육이나 혹은 뭐 약간 취미 생활에 가깝게 서티를 좀 따는데 서티를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 서티를 한 5개 정도 따면 교육 앰버서더 비슷한 쿠버 아스트로넌트라는 이제 서티가 따로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무슨 자격증을 여러 개 따면은 이제 하나의 아키텍트 자격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레드도 그랬고. 그런 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한 모임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첫째 주쯤에 이제 쿠방 아스트로나트가 지금 한 30명쯤 되는데 그 분들이 주도를 하셔갖고 모임 하나 열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인도 델리건이랑 다른 대소사가 사실 좀 많아서 저쪽에는 참여를 못하긴 하는데 저쪽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좋은 세션을 준비를 하셔가고 있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지금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저것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거 관련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등 업데이트는 저는 주로, 링크드인 스펠이 틀렸나? 아니겠죠? 네, 링크드인을 통해서 보통 하니까 혹시 뭐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니면 쿠버네티스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관련 소식들을 받아보시려면 제 생각엔 링크드인이 가장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블루스카이도 뚫었는데, 블루스카이는 좀 캐주얼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뭐, 메이저한 걸 업데이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 발표를 블루스카이에 올린 사실 첫 게시물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발표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블루스카이에 올렸는데, 그러한 형태로 이제 블루스카이를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실 그 전에 트윗이 아이디가 있었는데, 트윗은 이상하게 손이 안 가갖고 원래 안 하고 있었었는데, 엠버서드 애들이 워낙 많이 해갖고 저희 쪽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트윗을 그냥 손만 대고 있었었죠. 근데 블루스카이를 이전하고, 블루스카이는 이런 거 관련 캐주얼 톡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쿠버네티스 관련 좀 경험이 좀 있고,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MSA 기타 등등등등등 이쪽 모든 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알고 하는 거겠지? 라는 거에 이제 의심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책 많이 갖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뒤에 여기가 제가 보통 녹화할 때 쓰는 그 스튜디오거든요. 개인 아니 뭐 스튜디오까지는 아닌데 여기 좀 소음 방지 패드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팅되어 있는 방인데 네 여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도 하나 세팅돼서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고 오늘 다룰 내용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백업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면 장애가 날 거니까 장애가 나면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백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버네티스 백업을 위해 사전에 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시나리오에 가까운 내용들을 상상을 이렇게 해서 야 클러스터가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클러스터가 무너지는 레벨로 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모르는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땡땡사에 뭐 땡땡이 있는데, 이게 땡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전에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사전에 땡땡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그런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애 가능성, 그 장애 가능성의 레벨에 어떻게 예방 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장애 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되게 캐주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왜냐면 회사 이름을 밝히고 어쨌든 회사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특히 퇴근길이잖아요. 퇴근길에 막 무슨 기술로 딥다이브 해갖고 막 런시 레벨 얘기하고 아니면 코드 레벨 내려가서 이쪽에서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돼갖고 이쪽에서 어떤 메솔로지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퇴근길에 힘드니까 되게 가벼운 주제로 가벼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모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마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실 거고 엔지니어와 연관된 분들이 아마 들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야, POC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지. BMT 하면 보여줘야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리고 데모가 있어야 실제로 발표에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 거의 모든 저의 발표는 데모가 항상 들어갑니다. 보여줘야죠. 저희가 엔지니어인데 핸즈온도 안 하고 안 보여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무조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데모가 있는데 실제 데모를 지금 랩탑에서 그냥 돌릴 수 있는 데모도 꾸밀 수 있는데 좀 다른 형태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실제 클라우드 뭐 AWS, Azure, GCP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좀 이뻐 보이고 예, 있어 보이니까 러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 발표는 맞다. 인도 발표도 클라우드에서 하는구나. 근데 인도 발표의 설득 작업에서는 로컬에서 할 겁니다. 네, 어쨌든 홀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알아볼 것은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장애 가능성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 저는 그 관측 가능성이란 말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 observability라고 해서 O11Y라고도 하는데, 뭐, 프로메리우스, 그라파나, 미미르, 그리고 뭐, 타노스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시성을 높여갖고, 그, 관측 가능성을 높여서 실제로 굉장히 온타임으로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서비스에 문제 생기는 걸 방지하거나 빨리 조치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 레벨로 얘기하면 재밌겠다 해서 약간 신조어 마냥 만들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가능성으로. 사실 클러스터 레벨입니다. 아까처럼 노드 하나 죽는 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의 컨셉은 파드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파드 죽을 수 있잖아요. 어딘가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드 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노드가 죽는 게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컨트롤 플레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플레인도 한 3개 정도로 보통 꾸미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한 개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레벨로 클러스터가 서비스를 못할 정도를 한 3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API 서버가 장애가 나면 네, 이게 이제 전 규모로 퍼질 수 있습니다. API 서버의 단일 자장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봤던 그림이죠. 제가 지금 목이 좀 타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모든 것의 프론트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API 서버는 API에 대한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실제 서버인데 이 모든 쿠버네티스 들어오는 거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API 서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막
뭐 예를 들면은 막 비바람도 맞고 막 태풍 천둥 막 모두 다 때려 맞는 게 이제 API 서버인데 그러다 보니까 API 서버가 그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들어오면 약간 디도스 느낌으로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디도스 느낌으로 API 서버가 맞기 시작하면 클러스터 레벨로 장애로 퍼지게 됩니다. API 서버는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고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지만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A입니다. 그래서 API 서버는 뒤에 이제 어떻게 예방 조치할 거냐는 얘기 하겠지만 API 서버가 과도하게 부하 걸리거나 API 서버가 굉장히 일을 못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발생하면 클러스터 레벨로 장애로 퍼집니다. 그냥 굉장히 막 다 뒤틀어져 버립니다. 막 이렇게 막 이게 선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쿠버네티스가 그래갖고 선언적으로 딱 해놓은 거에 대한 중심을 못 잡고 애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API 서버는 잘 보호하고 이렇게 아둥아둥 예 파드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파드처럼 였다 죽어라 막 리스타트 해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애 가깝기 때문에 API 서버는 정말 정말 센시티브합니다. 이 위에 옆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한데 API 서버는 나중에 이제 CKS 시험 같은 걸 보시면 API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서 리스타트를 하거든요. 그 순간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클러스터 레벨의 접근을 API 서버의 기본 포트가 6443이잖아요. 이쪽으로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쿠버네티스 관련해 갖고. 네, 아마 CKS 시험을 보시면 API 서버를 건드리는 딱 시점이 오는데 건드리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API 서버가 이제 뭔가 이제 애가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클러스터 레벨을 장애 퍼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코어 DNS입니다. 코어 DNS는 보통 바닐라 쿠버네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실제 요즘엔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더 많이 부르는 것 같고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설계한다라는 얘기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 예전부터 약간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랑 쓰긴 했었어서. 어쨌든, 이 바닐라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하게 되면 포워디스가 두 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어? 한 개가 장애나면 한 개가 버티고, 뭐, 사실 이게 뭐 온타임으로 빡빡빡 해줘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코어 DNS도 결국 DNS 서비스이고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레벨에서 큰 장애가 터졌다 하면 뭐 저 퍼센테이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레벨의 대형 장애는 DNS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에. 이 DNS라는 건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노출되는 서비스는 모두 다 코어 DNS를 통해서 쿼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네임을 그대로 달고 나오는데, FQDN을 달고 나오는데, 이 코어 DNS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저희가 노출을 할 때 IP 통신을 할 수 있지만 FQDN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노출하고 IP를 막 적은 다음에 A 뭐 디플로이라고 합시다. A 디플로이먼트, B 디플로이먼트가 노출돼서 이렇게 서로 통신할 때는 이제 서비스로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서비스로. 근데 서비스 IP를 그럼 당연히 안 넣을 거잖아요. IP는 바뀔 수 있는 정보니까요. 특히 클러스터 IP를 뭐 스태틱 IP로 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IP가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FQDN을 쓰는데 코어 DNS가 문제가 생기면 코어 DNS는 이쪽 파트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이제 클러스터 레벨의 장애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IP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히 없고, 모두 다 도메인 네임으로 소통을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코어디네스에 대한 장애는 클러스터 레벨에 대한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CNA,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장애를 맞으면 죽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API 서버를 가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컨테이너 배포 안 되고 동작 안 하고 막 펜딩 크래시 오프 뭐 이렇게 하고 막 크래시 오프 백 오프였나? 그렇게 하고 막 리스타트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단은 못 올라옵니다, 애들이. 그 실제로 이미지도 못 받아오고 왜냐면 외부에서 이제 쿠버 프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뭐 요즘에 이제 오픈시프트 OVN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드 밖으로 해갖고 이미지를 내려받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기 때문에 CNA에 대한 장애는
전체 노드에 대한 장애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다 노드가 죽어 있는, 그러니까 노드가 다 오프라인의 느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CNA 레벨이 이쪽 사이드인데, 그래서 CNA 레벨에 장애가 생기면,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할 때는 이제 칼리코를 쓰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실리움으로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칼리코와 실리움을 좀 혼합해서 쓰죠. 이 CNA가 약간 버그가 생기면 그냥 클러스터가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조사하다 보면 거의 다 CNA 이슈입니다. 클러스터 그 노드 레벨의 장애는 CNA 이슈였던 게 진짜 한 7, 80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장애를 날 가능성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는, 지금 여기도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구형, 이제 쿠버 프록시에서는 IP 테이블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게 되는데, 이 포워드하고 그 포스트 라우팅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갖고 IP를 포워딩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래저래 합니다. 그래서 eBPF로 이제 트랜지션 하는 그런 시기긴 한데, 커널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언더레이가 아니라 오버레이라 더 어렵기도 하고, 오버레이 중에서도 터널링 들어가고 하니까 더더욱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CNA 장애는 클러스터 레벨의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것 같고, 이제 클러스터 레벨로 실제로 동작 못하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조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사실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퇴근길에는 이제 좀 뭐랄까 하루에 이제 뭐랄까 지친 마음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는 것도 있고 사실 요즘에 유튜브 세대도 좀 있고 해서 이게 되게 빠르고 이런 것들이 좀 선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말을 빨리 하는 네, 일부러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발표할 때는 조금 천천히도 할 수 있고, 더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갖고,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피드백이나 이런 거 지금 받을 수가 없어갖고, 채팅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채팅이 뭐 있는 거지? 아, 네. 지금 공개하신다고요? 네. 어쨌든 뭐 Q&A는 다 끝나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Q&A를 그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이면 사람 수에 따라서 한 10명 미치면은 그냥 라이브로 그냥 Q&A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워낙에 인원이 있으니까 주최 측에서 끝나고 정보 발표 끝난 다음에 Q&A 하라고 가이드 주셔갖고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를 어떻게 예방 조치할 수 있을까요라는 파트에서 API 서버를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죠. API 서버는 정말 정말 중요한 애고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얘는 파드 얘가 스태틱 파드로 올라가는데 파드라고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한 애입니다. 이 API 서버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이게 제가 작년에 그 큐버콘 놀스 아메리카에서 발표했던 키클락 사이드인데 키클락에서 어센티케이션과 어솔라이제이션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했고 이 제 어드미션 컨트롤이 이번에 델리에서 발표하는 인도에서 발표하는 이쪽 사이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가 이제 API 서버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있죠? 방화벽, 이 IPS, IDS 이런 거와 비슷하게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실제로 API 서버에 접근해야 되는 화이트리스트를 32비트 수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접속할 수 있는 걸로 한 개 혹은 두 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정말 정말 다 디나이 시키는 거예요. 다 튕겨내갖고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왜냐면 API 서버에 접근하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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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잘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에 대한 이슈는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이슈로 퍼질 수가 있고 얘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요청들이 그 디도스 마냥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실제로 지금 1번, 2번, 3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앞단에다가 네, 앞단에서 방어를 하고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실제로 현업에서 가장 가이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API에서 접근제요. 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 API 서버가 실제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 CSP는 그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오픈시프트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컨트롤 플레인 세대이고, SCD가 보통 위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인데,
실제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CSP는 3벌 혹은 2벌 정도는 당연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API 서버를 각각을 이거를 당연히 한 개로는 운영을 안 하고요. 만약 한 개 했다가 얘가 주저앉으면 진짜 끝나거든요. 클러스터 레벨이.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2개 정도는 미니멈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지금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원래 LCD는 API 서버와 이렇게 여기 한번 펜으로 칠할까요? 이런 펜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 슈- 이거가 1대1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이렇게 해갖고 같은 컨트롤 플레인 내에서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클러스터가 대형화될수록 이 API 서버와 SCD가 이제 통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잠시만요. 이 API 서버에 들어오는 것들을 컨트롤러 매니저, 이제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쿠베 스케줄러랑 이쪽이랑 통신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세파나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실제로 DB 내용이 변경되면 커밋하고 시작하거든요. 커밋, 디스크에 커밋, 그 다음에 진행, 디스크에 커밋, 진행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얘도 디스크에 커밋 비슷하게 API 서버에 진입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SCD에다가 커밋한 다음에 다음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 합치는 경우가 많은데 SCD가 이거를 쓰고 있는 도중에 밀려드는 내용 때문에 그 애들이 밀려갖고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CD 클러스터를 뭐 SSD나 NVMe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빠른 디스크로 빨리 쓸 수 있도록 얘네들을 리컨피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익스터널 SCD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더 속도를 높여서 API 서버가 SCD에서 쓰고 다음 걸 진행하는데 밀리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구성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오늘 내용에 좀 흥미가 돋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그림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들은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퍼포먼스 튜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클러스터가 굉장히 대형화됐을 때 얘기고 웬만큼 쓸 때는 네, 크게 문제가 없이 컨트롤 플레인 내에 SCD를 포함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벌을 두고 써서 API 장애를 좀 막는다. 특히 API 앞단에다가 무언가를 두었고 API 접근하는 것도 접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API에 대한 좀 보호나 API에 대한 이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깨닫는데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30분이니까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Q&A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링크들을 많이 넣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LCD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LCD에 대해서는 의외로 API 서버에 준하게 이제 뭐랄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애고 사실 오늘 하는 주제 이제 백업하고는 사실 LCD가 관계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키밸류로 저장되어 있고 이 키밸류를 백업을 하는 거가 이제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LCD는 또 백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어 DNS는 어떻게 해야 장애를 막을 수 있을까? 네, 코어 DNS가 이제 많은 양의 쿼리를 처리하다 보면 코어 DNS도 뭐 디플로이먼트거든요. 얘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DNS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코어 DNS를 이제 이 숫자를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더 공고되는 내용은 네, 여기는 이거를 가지고 배포를 올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 로컬 캐시를 두는 겁니다. DNS가 잘 아시겠지만 항상 코어 DNS에다가 쿼리 받고 이렇게 하면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고되는 방식은 로컬에서 로컬 캐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능한 쿼리 안 하도록 하면은 이 퍼포먼스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DNS의 부하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DNS가 부하가 늘어나면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응답 속도가 늦다 보면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드가 리스타트하거나 뭐 거기에 이제 라이브니스, 레디니스나 이런 프로브의 성격에 의해서 파드가 오동작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DNS 쿼리에 대한 응답 시간을 캐시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코어 DNS에 대한 장애를 줄일 수 있고 클러스터 레벨의 장애 수준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NI 쪽 부분입니다. CNI 쪽에 대한 보호 혹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사실 여기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CNI는 굉장히 장애 유형이 다양해서 뭐 이제 그 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 컴포넌트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장애를 대처하기는 어려우나 이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지금 기존에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 IP 테이블을 썼던 이 부분이 사실 그 클러스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처리를 하는 그러한 구성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낮아지거나 퍼포먼스가 느려져서 장애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러스터를 대형화하고 많은 종류의 이제 서비스들을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eBPF로 얘를 전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쿠버 프록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 여기다 이제 IP 테이블을 올려갖고 쓰는 것들을 굉장히 오래 써왔으나 이 부분이 이제 슬슬 인기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고 클러스터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얘네들에 대한 IP 테이블 체인 방식으로 인해서 얘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 eBPF를 쓰시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얘네들이 한 그 약간 독립적인 포크를 떠서 이제 진행하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얘는 스텝 원 바이 원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하면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와 또 다른 컨셉으로 지금 그 저희가 이건 너무 좀 왜냐하면 CNA는 장애 유형이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CNA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좀 그렇게 한데 데브 스테이지 여기 이거는 이제 GK는 컨셉을 가져온 것뿐이긴 한데 여기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 데브라고 보시면 돼요. 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브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그 CNA에 대한 충분한 퀄리피케이션이 생겼을 때 스테이지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을 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CNI를 대처하는 거 말고는 CNI는 효과적으로 미리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부하를 흘려보고 충분한 부하나 퍼포먼스나 성능이 나온지를 봐야지만 CNA에 대한 장애를 좀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이 CNI에 대한 이슈를 발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클러스터 랩에 대한 장애 유형과 이걸 어떻게 예방 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는 이제 분석 도구, 이제 쿠버테일이라든가, 쿠버샤크,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만들어 쓰는 이미지인데, 네트워크 분석용 이미지를 개개인이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이 네트워크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들이 터지면, 복구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시간을 들여갖고, 뭐 하나하나 복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구를, 네, 이거 얘기가 아까 이제 한 건데, 복구를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어떠한 시스템은 새로 디플로이해서 새로 백업을 붙는 게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백업에 대해 백업을 가지고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복구는 새로 구성한 다음에 그 백업을 붙는 게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판단하는 근거는 백업이 있어야 복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업을 평소에 받아두신 다음에 장애가 생겼을 때 새로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가장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새로 뭐 CSP를 이용하시거나 뭐 온프라미스도 구성하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새로 내가 클러스터를 배포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있는 그대로로 부으면 거의 그대로 동작하지 않습니까? 뭐 API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API 버전의 차이가 가끔 생기지만 그것들은 평소에 조금 신경을 써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백업을 계속 받아두거나 백업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받거나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백업에 대해서 이제 복구를 하면 좀 좋다는 얘기고, 백업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백업을 하는 거가 일반적인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은 사실상 벨레로라는 게 거의 디팩토에 가깝습니다. 이 벨레로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 누르면 나옵니다. 나중에 PDF를 받아보실 텐데 이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이쪽 사이드에 벨레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레로라는 애를 가지고 이 백업을 하는데 이 백업을 이해하시는 거는 한번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NHN 클라우드에서 이제 미드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백업 클러스터에서 이 파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SCD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대한 스펙, 그 리소스에 대한 스펙 정보를 그러니까 실제 스테이터스
그 스펙에 대한 정보를 그 LCD를 통해서 다 받고, 그리고 실제 볼륨에 대한 정보도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볼륨에 대한 정보도 백업을 하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리스토어를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LCD에다가 백업한 정보를 그대로 부어갖고, 이걸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고, 데이터도 그대로 부어서 복구하는 이런 방식이고, 뒤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되게 안 비싼 스토리지 중에 하나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네, 같이 쿠버네티스랑 항상 연결돼서 다니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백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레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LCD 정보를 백업하고 볼륨 정보를 백업하고 다시 걔를 복구하고 볼륨도 복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목이 생각보다 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말을 많아서 목이 아프네요. 목이 아프고 목도 타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오늘 그래갖고 저 벨레로를 시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벨레로 시연은 이제 그 제가 구성한 이 로컬 머신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GK 쪽에서 제공하는 그 백업 for GK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이 백업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복구할 리스토어 플랜이나 이런 것들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리스토어 플랜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새로 에이전트를 올리고 이러는 방식이라 좀 오래 걸려갖고 이거 다 복구해놨고 아니 그 구성해놨고 백업도 미리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복구가 되는 모습을 봐야지 이 복구를 막 설정하고 하는 거는 추후에 네 이게 회사 세션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네,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거나 만들어 드리거나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백오퍼 GK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토어 GK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리스토어를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제가 액추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모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데모를 보고 하시는 게 낫죠. 근데 데모를 할 때, 그러니까 데모를 할 때 저희가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그래도 좀 그 와닿잖아요. 그냥 백업합니다. 복구합니다. 이러면 무슨 감흥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라는 걸 좀 작성을 해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지금 다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시고 회사원이시겠지만, 뭐, 이렇게 잘 돼갖고 제가 기업을 세웠습니다. 뭐, 각각의 리진에 브랜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브랜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저희가 노스 아메리카를 베이스로 하는 헤드쿼터가 있고, 저희가 이제 브랜치를 아시아 퍼시픽이랑 유럽에 이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그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그대로를 따서 아시아 퍼시픽에다가 그대로 옮길 거야. 라는 컨셉으로 이제 백어퍼 GK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리스토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상상을 퇴근하면서 뭐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코가 간지럽네요. 거짓말해서 궁금하게 않는. 아, 간지러워라. 그래서 지금 이 방식 그대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US 센트럴 1이라는 건 이제 미국이고요. 이 아시아 노스 아메리카 3 같은 경우는 서울 리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아 특히 서울로 온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갖고 유럽 쪽도 하나 따놓긴 했는데 일단은 데모는 백업을 US 센트럴에 있는 거를 그 서울 쪽으로 옮기는 걸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데모를 할 거고 데모를 보면은 지금 똑깍똑깍 하는 청축인데, 혹시 거슬리시면, 채팅 주시면, 제가, 손을 위로 올려갖고 위쪽에서 칠 수 있으니까 청축이 거슬리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축을 굉장히 선호하고, 청축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울까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제가 쓰는 이 컨텍스트가 좀 많이 있는데, USHJ,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러네. 여기 US 센트럴에 노드가 4개 있는 구성이고 뭐 1.3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파드들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온라인 부티크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한 거를 백업을 할 거고 또 어디 보자. 여기 데이터가 음,
네, 이 부분을 백업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만요. 어, 이게 클라우드라서 약간은 느리긴 한데, 음, 그렇군요. 이쪽 이미지를 쓰고 있군. 이 프론트엔드는, 네, 이쪽 이미지를 써서 만들고 있군요. 그래, GK 로그, CK 로그, 이쪽 거를 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봅시다. 지금, 음, 밑에가 잘 안 보이네. 여기 오디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오디세 보면 저는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오디시라는 곳에 가면 그 접속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쉘로 들어와서 좀 그렇군요. 배시로 합시다. 여기 보면은 오디시라는 게 있는데요. 43분 17분 남았네. 이게 접속했을 때 그 아, 접속했을 때 정보가 나오는데 이걸 생성된 날짜를 보면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날짜로 하나를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그 persistent 볼륨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백업 리스토어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그럼 백업도 해야 되는구나. 백업. 음,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걸로만 봅시다. 이게 백업을 또 하나 더 걸어야 돼서 지금 시간이 16분이니까 이런 데이터가 백업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볼륨에 있는 데이터니까. 일단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저쪽으로 옮겨진 걸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US, GK US에 있는 부분이 얘고요. US 센트럴 1. US 센트럴 1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온라인 부티크라는 애가 있다. 온라인 부티크에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다. 네. 여기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옮기려는 그 타겟 지점은 한국,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만들려는 한국인데 여기에는 기본 셋밖에 없다. 오늘 이거 지금 보면은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전에 새로 배포한 클러스터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온라인 부티크라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부티크라는 애를 포함해서 저 미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떠다가 한국에다 옮기고 싶다.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ackup for GK라는 파트가 있고 이 Backup for GK에 백업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 10월 달에 떠났거든요, 사실. 네, 10월 달에 이제 백업을 떠둔 것을 매뉴얼하게 떠둔 겁니다. 이걸 이제 리스토어를 할 건데 리스토어 플랜을 직접 만드시면 좀 오래 걸려서 리스토어 플랜도 방금 전에 만들어 놨고요. 이거 이제 실제 리스토어를 할 건데 이 리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눌러갖고 여기서 저희가 백업 플랜을 US to 코리아로 잡고 좀 작긴 한데 restore from US to KR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넣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닉스 타임이 제일 보기 좋잖아요. 네, 저는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숫자를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형태로 딱 해갖고 지금 백업 정보를 저쪽 타겟으로 보내겠다. 이 타겟을 지금 그 리스토 플랜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타겟을 코리아로 넣겠다라는 걸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걸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보면은 얘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걸로 보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음, 이걸로 볼까요? 서비스를 좀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새로 만드는 거 보이시죠? 이 방금 전에 백업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쪽에다가 다 붓는 겁니다. 그냥 쑥쑥쑥쑥쑥 여기 뭐 이제 얘 아까 어디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안 나오는데, 밑에가 안 나오는 거는, 온라인 부티크를 넣어야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고 있죠. 이 온라인 부티크라는 애는 이제 MSA 웹페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MSA 쪽이나 아니면 서비스 메시 데모를 할 때 구글 온라인 부티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가볍고 로드 제너레이터 포함되어 있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트래픽 플로우 보기도 좋고 해갖고 데모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A입니다. 무게에 비해서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더 무거운 애도 있는데 샵샵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 좀 무거운 편이고 이스티오에서 기본 배포로 나오는 건 로드 제너레이터가 포함이 안 돼서 로드를 직접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 제너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애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배시 데모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끽해봐야 뭐 백업이 미리 되어 있고 플랜이 잡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새로 복구하는데 지금 뭐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워크로드가 엄청 많고 막 굉장히 복잡도가 높으면서 엄청 많은 애들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 뭐 길어봐야 몇십 분 내에 네, 잘 되어 있다는 가정 내에서 그 오퍼레이터가 좀 끼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도가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없는 환경 내에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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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다 복구가 됩니다. 오퍼레이터는 선행 순서가 있어야 돼서 그 CR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게 없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 환경 내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 복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하면 좋을 게 아까 그 스토리지 볼륨 쪽이 복구됐냐고 본다 그랬죠? 이 스토리지 볼륨 쪽을 보시면 이제 마운트가 다 됐고 이 부분이 어, 음, 여기 이름이 다르겠죠.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지금 보면 2분밖에 안 됐죠. PVC 856 얘를 본 다음에 얘들 오디를 보면 여기 이것도 이제 복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륨 정보, 이제 persistent 볼륨에 있는 데이터 정보까지 복구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이 나오면 또 거기서 뭐 더 보여드리고 이러면 되니까 얘는 여기서 일단은 네,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데모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버네티스의 장애 가능성이 어쨌든 존재하니 완전 무결한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평소에 해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복구해서 꼭 그 GK 그 백업 for GK를 쓰자는 건 아니고 뭐 백업 for GK 이게 CSP에서 제공하는 건 CSP에서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벨레로 같은 거를 써서 평소에 백업을 잘 오브젝트에다가 받아놓은 다음에 문제 생기면 빨리 복구하자. 이런 게 오늘 저의 발표의 주제이고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